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공지능 시대 뇌신경과학과 유덕한 시민교육. 저희 2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계시는 논문에서 99쪽 사진보된 과학기술의 특징과 새로운 윤리학의 요청,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존 윤리학 대 새로운 윤리학.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을 때 완전히 새롭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윤리학으로 100% 대체하자, 이런 건 아니고, 기존 윤리학적 해결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이제 보완적인 접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쪽 4장이죠. 진보된 과학기술의 특징과 새로운 윤리학의 요청. 한번 읽어나가면서 기존 윤리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은 현대에 쓰여진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어두운 책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거기 1세대죠.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저희가 2교시에서 잠깐 언급했던 하버마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 대표 주자고요. 요즘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대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악셀 호네트, 인정이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인간의 역사가 인정투쟁의 역사였다. 인정받고 싶다.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논의들이 인간 역사의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잘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 책은 인류가 왜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야만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인간의 지식을 통해 발전시켜 나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오히려 인류를 노예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 책의 여러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성을 발달시켜 나가고 지성을 발달시켜 나가면 인류의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계몽의 역사가 아우슈비츠의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다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곧 힘이라고 말한 베이컨의 주장 1회로 지식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인간 이성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한 과학기술의 무한한 진보는 인간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실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과도한 성장은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 또한 안겨주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기술의 개발은 인류를 한 번에 절멸시킬 수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따르는 자원 고갈, 오염물질 발생에서 따르는 환경 파괴 또한 인류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과학기술 발전시켰던 원인이라든지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인류의 행복이었는데 오히려 불행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위기는 인류의 무능력이나 과학기술의 실패가 가져온 위기 혹은
인류의 힘이 미치지 못할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힘을 키우고 그 키운 힘을 스스로 선의의 목적이라고 판단한 일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서 말미암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라든지 인류의 기본적인 평균 수명 연장 이런 걸 꿈꾸면서 의학기술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렛 하딘과 같은 윤리학자는 구명정 윤리, 라이프 보트 에틱스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지금 인류는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배, 그것과 같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구명정 타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50명 꽉 차서 구명정에 타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구하려고 해서 한 명 더 태우면 수용 인원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다 같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 현실,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극복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바람직한 사회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윤리학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논의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기존 윤리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조금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축을 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적 축과 공간적인 축. 기존의 윤리학은 대체로 지금 여기 중심의 윤리학입니다. 지금 여기 중심의 윤리학.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근접성 중심의 윤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존 윤리학이라고 하면 과학기술 발전이 심화되지 않았던 그 정도 시기의 윤리학이라고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 그 행동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시공간적으로 그렇게 넓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가까운 시점, 현재, 가까운 장소, 근접한 곳, 여기서 가치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정, 의무 중심의 윤리학이다. 우리가 윤리학을 구분할 때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의 구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심정 의무 중심의 윤리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비결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윤리학자가 있으시죠? 학부 때 아마 이거 공부하시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철학자이죠. 의무론의 대표작 칸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선한 동기 내지는 그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상가이죠. 어떤 행위 동기도 선해야 되고 행위 자체도 선해야지 의무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거 칸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죠. 칸트가 동기의 선함도 이야기하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행위 자체도 선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행위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선의의 거짓말은 칸트 입장에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 행위 자체라든지 행위의 동기 이것만 평가했던 건 어떤 사람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시공간적으로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라든지 행위에 대한 고려만 있어도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폭넓은 논의 여기까지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존 윤리학의 또 다른 특징 개인 인간 중심의 윤리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행동 그리고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들 중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논외로 하고 어떠한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윤리적 고려의 범위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기존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세 가지 접근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2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새로운 윤리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줄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이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현재 근접성 중심의 윤리학에서 미래 지구 중심의 윤리학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던 걸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시켰고요. 공간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던 것을 지구 전체라고 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정 의무 중심의 윤리학에서 결과 책임 중심의 윤리학으로 나가야 된다. 결과 책임 중심의 윤리학으로 나가야 된다. 아까 의무론의 대표자 하면 칸트를 떠올릴 수 있었죠. 결과주의의 대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첫 번째 OT 할 때 그 자율주행 자동차 예시 드시면서 좀 공리주의적 측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도 계셨는데 의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뚜렷하게 다 있죠. 두 가지를 보완해 나가면서 종합적이고 장점을 가진 방향으로 함께 나가자는 것이죠. 제가 아까 기존 윤리학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윤리학으로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의무나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정이라든지 책임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윤리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비유. 심정윤리는 성직자의 윤리이다.
선한 의도, 이것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책임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한 직업군. 다양한 직업군이 있겠지만 정치가를 막스 베버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정치가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목측 능력이라고 하죠. 한눈에 탁 봐서 이 일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걸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목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수반되는 다양한 결과들이 있겠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베스트일 텐데 좋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라든지 소양, 정치가에게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전형적인 예로 성직자에게 필요한 윤리로 심정윤리, 정치가에게 필요한 윤리로 책임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윤리야, 과학기술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쓰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집합적인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꼭 정치가에만 국한되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개인 인간 중심에서 집단 탈인간 중심의 윤리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집단 탈인간 중심의 윤리학. 개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복잡해져 있는 사회의 모습을 진단할 때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도 논의의 대상 속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한 윤리적 고려만 했던 것에서 더 벗어나서 탈인간 중심의 윤리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서 탈인간 나가면 단계들이 굉장히 많겠죠.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 중심 이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EBS에 보면 위대한 수업이라고 해서 지금 생존해 있는 훌륭한 철학자들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인간 중심에서 탈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동물이죠. 피터 싱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터 싱어. 동물 해방론이라고 하는 저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인간만 도덕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동물까지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동물 중심주의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있죠.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구라든지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자. 생명 중심주의의 노선이 있겠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탈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넓은 버전, 생태계, 지구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간, 동물, 생명, 무생물 모두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뭉쳐있는 생태계에 대한 고려까지 이야기하는 게 요즘 탈인간 중심주의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인물로서
제가 아마 두 번째 논문이라든지 세 번째 논문에서도 또 등장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로 요나스와 아펠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칸트의 정엄명법이 미래 세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윤리에 필요한 명법으로서 너희 행위의 결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의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인간적 삶의 지속,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너희 행위의 결과를 말하고 있고요.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같은 새로운 정엄명법의 형식을 제시한 요나스의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윤리적 견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상가 아펠입니다. 제가 아까 하버마스 2차 시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버마스가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했을 때 이제 막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도 막 학위 받은, 지금으로 치면 프레시 박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과 세미나 진행하면서 강의의 주축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프레시는 아니고 학위 받은 지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지금 대학원 선생님들과 이렇게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 하버마스 박사학위 과정 때 세미나 진행했었던 프레시 박사가 아펠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현대사회의 긴급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 차원으로 확대된 거시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아펠의 주장에서도 이런 입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으로 확대된 윤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펠의 주장에 따르면 관습적 도덕의 영역. 아펠은 기존 윤리학을 관습적 도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습적 도덕에는 미시윤리, 마이크로한 것, 그리고 중형윤리, 매조한 것이죠.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게 미시윤리고요. 집단 사이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게 중형윤리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교통기술의 발달 또한 이루어졌죠. 지구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라든지 집단 단위로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대 규모의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관습적 도덕을 보완하기 위한 거시윤리, 매크로 에틱스가 필요하다는 게 아펠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관습적 도덕의 영역, 즉 기존 윤리학의 범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의 범위를 미래와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거시윤리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시대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학. 아까 제가 표현했던 다른 방식에 의하면 윤리학의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아펠의 표현대로 거시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장에서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거시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전체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절 제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지평의 시공간적 확대로서 거시윤리, 그리고 거시윤리는 핵심 규범으로서 거시적인 책임윤리를 강조해야 된다. 제가 책임윤리를 조금 중시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뒷부분은 기존 윤리와 거시윤리의 관계를 중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추가 설명을 하면서
스킵을 하면서 읽어 나갔죠.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논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3주차에는 저희가 이 논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논편문 작성하는 과제물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했었죠. 제가 3주차 되면 이 클래스 과제 메뉴에 선생님들 논평문, 이 논문에 대해서 쓰실 수 있게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일요일 23시 59분까지 내실 수 있게 세팅해 둘 테니까 자신의 논평문, 논문 읽은 소감을 1매에서 2매 정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추석이 끼어 있더라고요. 고향 가셔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제 논문에 대한 유익한 논평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